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외면한 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직접 헬기 사격을 받은 시민과 KBS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헬기 쳐다보니까 드드드 시웅 그러면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대화방에서 언급된 현직 총경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역사인식이 결여된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북미 관계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강경파인 볼턴식의 일괄 타결 요구가 득세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북한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곧 공식 성명을 발표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외국 외교관들과 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긴급 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 북한의 변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계속하거나 타협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를 김정은 위원장이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할 것이고 북한의 추가 행동 계획을 김 위원장이 성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AP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부상은 분명한 건 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에 돌렸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타협할 수 없는 요구로 협상장을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이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며 톱다운식 해결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미국의 일괄 타결, 빅딜 압박 속에 북한은 다시 벼랑 끝 전술을 암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AP통신은 미사일 발사장 복구 증거가 나온 뒤에 북한이 협상 중단을 위협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중단과 핵 미사일 실험 재개 고려는 트럼프 정부의 드문 외교 성과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 표명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식을 현지에서 긴급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최 부상의 발언 내용과 의미를 다각도로 파악 중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방 중에 전해진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소식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최 부상의 정확한 발언과 의미를 파악하는 대로 추가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과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소통에 어려움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지 15분 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아직 북미가 협상의 판 자체를 깨려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전방위적인 물밑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을 주도해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을, 선 국정원장도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뒤 첫 외교 무대였던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의 비핵화 메시지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북미가 강대강 기싸움에 나선 만큼 앞으로 중재 행보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푸놈펜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제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성명을 내놓느냐인데요. 이 같은 북한의 행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일외교부 최영윤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전, 즉 미국 워싱턴에 저녁 때쯤 되는 시각인데요. 그때 네.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늦는다면 4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나 노동당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북한의 입장 발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맞붙는 모양새인데.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같은 발언을 합니다. 존 볼튼 보좌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받아들여라. 네. 그다음에 온건파로 알려진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점진적 비핵화 안 한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말은 쉽다.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북한이 가장 강한 강도로 맞받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볼턴이 있다면 북한에는 최선희가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최선희 부상이 나선 의미가 있겠죠. 네, 최 부상은 지난해 5월이죠.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20여일 앞두고 이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미국은 상상도 못한 비극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담화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말해서 혼란을 빠뜨리기도 했고요. 네. 최 부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이 미국의 태도가 강도 같다.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대북 강경론자 존 볼턴 보좌관이 있다고 한다면 네. 북한에는 최선희 부상이 악역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나온 북한의 입장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버리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부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으로 2명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뢰를 갖고 있다. 두 지도자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 궁합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으로 그 양국의 협상 카드가 모두 공식화된 셈인데요. 협상의 바탕이 만들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결국 관심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 어떤 내용이 될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또 어떨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톱다운 방식의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결국에 북미 양 정상의 참모들이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싸우는 모양새가 된 셈인데요. 북한이 의도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미지수입니다.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네. 확실한 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성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영윤 기자였습니다. KBS는 어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 여성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는데요. 김 전 차관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조사단은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 현관 앞에 늘어선 취재진.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나와달라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통보에 아무런 답도 없이 불응한 겁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첫 공개 소환 요구였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진술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소환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을 강제 구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압수수색이나 구인과 같은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없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출석을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는 이달 말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건의 진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지만 핵심 당사자의 진술이 빠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차례 기한 연장 요청이 거부된 조사단은 다음 주 다시 한번 과거사위에 기한 연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이미 2차례나 수사했었죠.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러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는 김 전 차관의 말만 믿고 피해자 진술을 외면했습니다. 당시 수사가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녹취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피해 여성 이모 씨가 고소하면서 시작된 검찰의 2차 수사. 이 씨는 문제가 된 동영상뿐 아니라 다른 성폭행 피해가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한 검사는 무혐의로 결론난 1차 수사를 거론하며 조사할 게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거쳐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내용과 지금 내용 같은 차이가 없이 똑같이 피해 당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사를 해야 하는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씨조차 또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윤중천이는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윤중천한테 확인해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봐야지. 안 그래요? 앞선 1차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수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김 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KBS에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을 때 넋이 나간 듯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 윤중천을 잘 모른다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대로 답변도 못한 김 전 차관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끝낸 겁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맨눈으로 봐도 김학이었다. 검찰도 영상 속 남자를 김학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는 성폭행 수사. 김학의 전 차관 사건만은 검찰이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게 벌써 6년 전인데 왜 아직까지도 여러 의문이 남아있는 건지 법조팀 조태흠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가 2013년, 2014년인데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건 언제입니까? 예,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 등을 성접대했다는 게 이 의혹인데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2007년과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인 거죠. 2007년, 2008년. 예.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할 당시에는 차관이었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예, 2007년과 2008년 당시에는 검사장이었고요. 이때도 검찰 고위 간부였는데 수사 직전에는 검찰청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2인자 차관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배를 수사한 건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죠. 네. 봐주기나 외압 뭐 이런 얘기들이 떠오릅니다. 예, 검찰은 물론 그런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전직 검찰 간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원칙대로 수사했다. 봐주기나 외압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도 봤지만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었다는 것을 검찰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무혐의가 나온 건 왜 그런 겁니까? 검찰 설명은 이렇습니다.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이 누군지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특수강간, 불법 촬영,
이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에 나오는 성관계나 촬영 이런 게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성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걸 확인을 못해서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1차 수사 때 얘기고 2차 수사 때는 피해 여성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하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나선 그 피해 여성하고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진술을 계속 바꿨다. 증거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상 성접대 의혹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접대,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예, 현행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을 하려면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 대가성을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또 공소시효도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진실이 밝혀진다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2차례 무혐의가 나왔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특수관광 불법 촬영 이에 전부 다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앞선 수사가 더더욱 아쉽습니다. 보통 수사할 때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도 부르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앞선 수사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없었고요. 대면 조사는 경찰 단계에서 방문 조사가 한 차례 있었고 검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 한 차례 이렇게 딱 2번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상조사단이 계속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출석은 안 하고 대신에 서면 진술서를 보내왔는데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KBS가 피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김학의 전 차관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도 아까 보셨지만 진상조사단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대신에 김 전 차관의 부인이 기자들에게 A4 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왔는데요. 네. 억울한 게 있지만 속을 사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KBS가 피해 여성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허위이고 황당하고 악의에 찬 음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최순실 씨가 연루돼 있다는 며칠 전 KBS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태음 기자였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의 쟁점,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상류 부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여부죠.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습니다. 계엄군에게 총상을 입은 남편을 찾아 헤매던 정선덕 씨는 당시 그 자리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쯤 전남 도청 앞에선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합니다. 당시 31살 이동근 씨도 아랫배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의 부상 소식을 전해들은 정선덕 씨는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이 완전히 끊겼던 탓에 광주천변 도로를 따라 걸었고 때마침 시민군들이 헌혈을 위해 운행하던 덮개 없는 지프차를 만나 차에 올랐습니다. 전시에도 헌혈차는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헌혈차니까 죽이지는 않겠지 막 그냥 그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잠시 뒤 총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헬기에서 지프차 방향으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헬기 쳐다보니까 드드드 시웅 그러면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39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쟁, 남의 나라하고 전쟁한 것도 아닌데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건 너무 이제 겁나더라고요. 사격은 3차례 이어졌고 하천을 따라서 쭉 오는데 헬기가 계속 왔어. 이 사이에 한 3번을 한 것 같아. 정 씨가 본 헬기는 이날 새벽 광주로 급파된 무장 헬기 500MD로 추정됩니다. 앞에는 좀 둥글고 뒤에는 가늘고 색깔은 군인 차처럼 나오잖아요. 악몽 같은 기억을 외면하고 싶었던 정 씨는 직접 겪은 헬기 사격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증언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짜 절박하게 사람을 남편을 찾으러 달려가면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저렇게 이상한 쪽으로 하면은 뭐가 참말인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이제 분통 터졌.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 같은 정선덕 씨의 증언은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국방부 헬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도 같습니다.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영화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88년 청문회와 자신의 저서, 95년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80년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3시 사이, 장소는 광주천 불로교 상공입니다. 헬기가 거기 불로교쯤의 상공에서 그 아주 그냥 지축을 울리는 그런 그 기관총 소리가 두두두두둑 3번 울리고 그럼 동시에 불이 픽 나갔었죠. 정선덕 씨도 총상을 입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오후 3시쯤 광주천을 따라 이동하다 3차례 헬기 사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신부가 목격한 헬기 사격 횟수와 시간, 장소 모두 일치합니다. 지난해 2월 국방부 헬기 특조위는 고 조비오 신부 외에도 또 다른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해당 시점과 공간을 특정했습니다. 정 씨의 증언과 맞아떨어집니다. 조비오 신부님의 증언과 그다음에 군 작전, 그다음에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헬기 사격은 5월 21일 존재했다. 5월 21일 총상을 입은 남편 이동근 씨의 병원 기록도 당시 정 씨가 광주천을 따라 이동하면서 헬기 사격을 받았다는 증언에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정 씨가 본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 헬기 500MD가 당시 광주에 배치된 것은 군 문서와 조종사 증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헬기 특조위 조사 당시 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인은 8명입니다. 여기에 헬기로부터 사격을 받았다는 정 씨가 새롭게 증언하면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5.18 당시 특히 헬기 사격이 있었던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미군 정보기관 관계자의 얘기인데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정부에도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 기총 소사가 있던 날은 전두환 씨가 광주에 헬기를 타고 왔던 날이다. 5.18 당시 미군 501 정보단에서 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의 말입니다. 전 씨가 머물렀던 곳은 광주에 있던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양반이 왔어요. 전두환이 광주에 오자마자 전화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21일엔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는데 전 씨가 발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진압 명령을 내렸을 것으로 김 씨는 추정했습니다. 대원분들이 앉아서 자세를 취하고 바로 시군정회색에 발사했거든요. 그러면 전두환이 와가지고 바로 그 사살 명령을 내리고 서울로 돌아간 거예요. 김 씨는 이 같은 정보가 경찰과 안기부 등 한국 기관 요원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헬기 기총 소사는 21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5.18 특조위 보고서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헬기 기종은 UH-1H라고 거기서 MU-60 기총 사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27일 날 광주천 상류 양림동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정보들을 모두 보고했고 미 국방정보국을 거쳐 백악관까지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증언한 내용은 모두 자신이 상부에 보고한 것이며 개인적인 견해나 추측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 언급된 경찰총장은 서장급인 총경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총경급 간부 1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밤샘 조사를 한 정준영 씨에 대해선 휴대전화 3개를 제출받고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빅뱅의 멤버 승리에게 취재에 관심이 쏠린 사이 경찰에 조용히 출석했다가 돌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린 유인석 씨입니다.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2016년 7월 승리와 정준영 등의 카톡방에는
유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것을 봤다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유리홀딩스가 투자한 클럽바 몽키뮤지엄 개업식 날 다른 업소가 불법 구조물을 신고하자 총장이 다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유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여기서 언급한 경찰총장은 경찰청장이 아닌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간부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총경급 간부 A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당시 계급은 경정이었지만 이듬해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찰은 A 총경을 상대로 유인석 씨를 포함해 문제가 된 연예인들을 알고 있는지, 또 대화방에 나온 대로 유 씨의 클럽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총경 외에도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낸 경찰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정준영 씨를 밤샘 조사한 뒤 휴대전화 3개를 제출받고 또 다른 전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가수 승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인데요. 유 대표가 정준영 씨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준영 씨는 해외 성매매 정황도 포착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와 함께 클럽 아레나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 그런데 KBS가 취재한 카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 유 씨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 씨가 가수 정준영 씨와 2015년 크리스마스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정 씨는 유 씨에게 자신의 주소를 올리고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돌려보내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유 씨는 그렇다고 답하며 30분 안에 도착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30분 정도 뒤 정 씨는 유 씨에게 선물이 왜 아직 오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성매매 여성을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정 씨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도 보입니다. 정 씨는 2016년 4월 CN블루 소속 이종현 씨와 대화 중 독일 베를린 여행이 재밌었다며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만났다고 밝힙니다. 성관계를 했느냐는 이 씨의 질문에 정 씨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뿐 아니라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정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정 씨의 카톡 대화방 곳곳에서는 정 씨 이외에 다른 연예인들의 성매매 정황도 나타나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KBS가 ETV 예능 프로그램 해피 선데이 1박 2일의 제작과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출연해온 1박 2일 제작과 방송을 중단한다며 출연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1박 2일 시간부터 대체 프로그램이 편성됩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 1948년 출범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1년도 안 돼 해산하면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죠. 그런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친일 행위를 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포문을 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반민특위 활동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 왜곡이란 비판이 나왔는데도 이틀 연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잘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국론 분열로 가져온 부분이 있고 거듭된 이런 발언은 보수 세력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 결집하는 보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란 겁니다. 여야 사당은 한 목소리로 역사의식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부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에 대한 후회는 없고 친일에 대한 후예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냥 자유한국 총독부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반민특위는 헌법에 따라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친일 청산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5.18 망언에 이어 역사 왜곡에 당 지도부까지 가세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한국당 스스로 외연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회오리 돌풍이 불면서 제철소 지붕이 날아가는가 하면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가 공중에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강판으로 된 공장 지붕이 갈갈이 뜯겨 종이 조각처럼 날아갑니다. 하늘 위에서 부서진 철근 조각들이 쏟아지고 차량 안으로 대피한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는데 하늘 위에서 막 철근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기, 그게 철근인지 플라스틱인지 확인이 불가능했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거 보고 철근인 걸 확인했고, 오늘 오후 4시쯤 이 제철소에 불어닥친 회오리 돌풍은 공장 내부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쌓아놓은 제품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공장 쪽으로 해서 토네이도 때문에 돌풍이 불면서 지붕이 날아간 칼라강판이라고 하는 철판 종류죠.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에서도 철제 지붕이 떨어져 수용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여수 해상에서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도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초속 28m의 돌풍으로 자동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승객 100여 명이 20여 분간 케이블카 안에 갇혀 불안에 떨었습니다. 발이 긴장이 돼가지고 땅에 이렇게 발 닿으면서 그냥 막 쓰러지고 어떤 아줌마들은 막 토하고. 또 천안과 아산역에는 벼락이 치면서 신호장치가 고장나 일반 열차 등 20여 대 운행이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예산과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비로 교장실에 값비싼 안마의자를 놓거나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살림집까지 꾸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영훈국제중학교 건물 한쪽에 고급 안마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교장실과 이어진 깊숙한 곳의 별도 공간입니다. 이 학교 교장 황모 씨는 2년 가까이 매달 15만 원씩을 내고 안마의자를 대여했습니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로 냈습니다. 서류에는 교직원을 위해 안마의자를 샀다고 적혔지만 교장 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장도 교원이니까 같이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놀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는 제한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문이 있습니다. 문 안쪽에는 욕실과 주방, 침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과 전 재단 이사장 등이 쓰는 거주 공간입니다. 지하 1층과 5층, 옥상까지 학교 건물 3곳에 이런 살림집을 꾸몄습니다. 원래 용도는 교사 숙직실과 기자재실 등이었는데 무단으로 바꿔 쓴 겁니다. 다른 학교들 보면은 선생님들 휴게실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그 자체가 교사 휴게실도 없어요. 예전에 학교 식당에서도 못 먹게 해서 영화 전용기실 이런 데 가서 점심을 먹고. 공연예술고 교장은 KBS와 한 통화에서 나이 많은 이사장을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 살림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런 황당한 비리는 관할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사립학교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교장 선생님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월 보조금과 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학생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학교 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학교 재단은 2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화가 많이 나게 됐고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내리고 경찰도 수사를 했는데 해당 선생님 때문에 끈적도 하지 않았으니까. 학교와 재단은 도리어 교육청 감사 등에 협조한 교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일부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명예를 실추시켜서 죄송하다. 최소한의 교육자라면 그 정도 말 한마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심란하지 막 낙담이 되는 거죠. 사립학교법에 보면 시도교육청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은 사학재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 뿐입니다. 1,000만 원 내고야지. 소방관이 저거 그거 있어요. 그래요? 일부 사학재단의 이런 버티기는 학사비리, 채용비리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마저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지난해 카드 결제 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통신고 화재와 관련해 KT가 오늘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세상인들이 많았습니다. KT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혼자 밥집을 하는 민순이 할머니. KT 아현지사 화재가 나고 사나흘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오셨다가 카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식사를 안 하고 가셨죠. KT 측은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피해 보상과 관련된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상인은 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접수는 9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KT가 직접 알려주지도 않았고 고령자에겐 인터넷 접수도 쉽지 않습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아세요? 접수하는 방법도 나 몰라요. 그런 거 안 들어. KT는 하루 피해에 1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에겐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 같으면 피해가 엄청난데 하루 매출이 뭐 적게는 400에서 500인데 그 이틀 동안 한 1,000만 원 돈이었잖아요. KT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액을 보상할 경우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별로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닙니다. KT의 위로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소송 비용도 상당해 이마저도 상인들에겐 부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인 비닐류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죽은 채 발견된 멸종위기 바다거북들을 부검했더니 뱃속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멸종위기종 푸른 바다거북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소화기관 주위로 뿌옇게 이물질이 보입니다. 부검을 해보니 위장에서 부패한 음식물과 함께 여러 겹으로 뭉친 비닐이 발견됩니다. 소장과 대장에서도 쓰레기가 계속 나옵니다. 개체가 작은데 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먹었네요. 무게 8kg의 바다거북 뱃속에서 쓰레기가 30조각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주로 녹근 타입이나 이제 비닐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이런 테이프 비슷하게 생긴 그런 쓰레기들도 좀 있습니다. 무게 200kg이 넘는 거대한 장수거북 소장도 쓰레기로 막혀 있습니다. 비닐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상당히 크네요, 이 정도면. 이거보다 더 큰 것들도 있어요. 부검한 거북 6마리의 뱃속에서 라면 봉지와 사탕 포장지, 낚싯줄, 길쭉한 녹근 등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비닐 같은 게 장에 많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장 폐색에 이어서 폐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부검한 20마리 가운데 5마리는 쓰레기를 먹었다 폐사했고
다른 5마리도 쓰레기가 폐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양생물들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쓰레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무심코 버린 비닐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 볼까요? 네, 뒤 화면 보실까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인데요. 들고 있는 플래카드를 보면 기자회견 장면인데 아이들이 일탈 행위를 하는데도 학생들의 안전에 뒷전인 교장교감은 즉각 사퇴하라. 저런 구호가 적혀 있죠. 네, 아이들이 교실 창문에 매달린 채 일탈 행위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 지법 앞이고요. 지난 11일에 전두환 씨가 재판에 출석했는데 당시에 학생들이 창밖에 얼굴을 내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구호를 외쳤었죠. 네. 바로 그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네. 근데 저거는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걸 그렇죠. 일탈 행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한 사람들은 한 구구단체 회원들이었고요. 네. 하고 싶었던 얘기가 따로 있었던 거죠. 역시 학교가 아이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 이러면서 그때 상황을 따지러 간 거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앞에까지 굳이 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비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까지 가서 5.18 광주와 관련한 거짓 주장을 하는 지 어른들.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 가짜 뉴스에 푹 빠져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관련 취재를 하다가 주목한 책이 하나 있는데 좀 뒤에 보시면요. 저희가 일부러 책 제목은 가렸습니다. 대신 논픽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실화의 바탕을 뒀다라는 책이고요. 네. 책 내용은 대부분 5.18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실화의 바탕을 뒀다는데 북한군이 5.18에 투입됐다? 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경위를 써졌나를 확인해 보니까 탈북자의 증언으로 이 내용을 썼다라고 하고 저자는 적혀 있듯이 이주성 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주성 씨에 대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때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이주성 씨는 유튜브에 지금도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네. 한국당도 싸잡아서 비판을 했네요. 한국당 얘기가 나왔죠.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봤더니 뒤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김진태 의원이 보이시죠? 왼쪽 사진에. 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이주성 씨입니다. 저자군요. 네.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이주성 씨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 한국당 국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희 씨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주성 씨가 지난해에 한국당 국책자문위원회 산하에 있는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그때 찍은 사진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주성 씨가 운영하는 단체의 사이트에서 찾은 사진들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네요. 네, 이주성 씨 책을 보면은 또 다른 거짓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에 그 북한의 특수부대를 요청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북한군이 심지어 김 전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는 내용도 있는데 결국 김대중 평화센터가 며칠 전에 이주성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상장 요건을 완화해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종묘 담장에 일왕연호가 새겨진 돌이 있다는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5대 궁궐 담장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안에 전수조사에 나서고 종묘 담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안내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 위장 전입했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문성혁 후보자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5년과 2006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문 후보자 측은 위장 전입을 시인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아십니까?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 만든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상징하는 장마당에서 자란 20대 탈북 청년들에게 변화하는 북한의 실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1년여 전 남으로 내려온 정시우 씨. 남대문 시장은 처음이지만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밤에 골이 나가게 되게 되면 이 불정식이 엄청 화려해졌어요. 지금은 막 뽀쭉뽀쭉거리고 여기나 비슷하죠. 장마당에서 온몸으로 자생적 자본주의를 익힌 91년생 두 청년. 직접 빵 공장을 운영하고 버스 사업에도 참여해봤습니다. 금수저까지는 말 못해도 운수저는 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발길이 빵빵했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뭐 한물이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사회에서 어디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길은 돈을 버는 것이다. 북한에는 개인이 돈이 있으면 그거를 버스 한 대를 사서 한 3대 7 비율로 30%는 정부에다 이제 돈을 바치고 70%는 자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조선노동당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체제보다 실리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10대, 20대들이 받아들이는 게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주체사상이 자기 운명해주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북한이 되게 멈춰있는 세상 같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 시장으로 인해서 참 세계관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수준 마인드라던가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변했거든요. 북한 정부가 임대료를 받고 영업을 묵인하는 450여 개를 포함해 장마당 4천여 개가 북한 내 경제활동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